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그 비파형 동금과 세형 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파형 동금, 세형 동금이 원래 구분할 필요가 없이 원래 이제 비파형에서 세형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역사 왜곡용으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파형 동금이 고조선의 대표적인 이제 동금이다 한 이유 이제 그러면서도 실제 한반도를 이제 여러분들 뭐 비파형 동금이 요서 쪽부터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보면요 한반도 전체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령식 동금이라 가지고 빨리 그 이름을 폐기하고 다르게 붙여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이름을 폐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요령식 동금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금이 이제 다 한반도 전체에 이제 다 발굴이 돼 버렸죠 보면요. 세형 동금도 거의 비슷한 요서 쪽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 아예 일본 열도 큐슈 지역까지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세형 동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물의 실체만 보더라도 이제 고대 고조선의 영역이라든지 그 문화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지역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이제 유물로 발굴이 되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계 그리고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도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서도 일본의 이제 야요의 문화의 실체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고인돌 강의라든지 여기서 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고인돌뿐만 아니라 세형 동금 또 이제 고조선식 청동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발굴되기 때문에 결국은 야요이의 주역은 고조선이다. 그리고 이제 후기 문화의 야요이는 가야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일 양국에서 말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 왜곡이죠. 그걸 가지고 뭐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 고대 고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런 유물을 본다면 고대 고조선의 문화 영역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비파형 동금이 너무 이제 많이 발굴되고 여서 지역에 계속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비파형 동금이 이제 고조선의 유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얼버무리는 학자도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나쁘구른 이야기고, 이 고조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 지금 여러분들 국사책에 기술되어 있는 고조선은 여러분들 단군조선이 아닙니다. 단군조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고조선을 언급하는 내용, 우리나라 국사책에 언급된 고조선은 이만조선을 고조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연대를 절대로 이만의 청동기 시대 연대 이전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만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한국의 고조선의 문화가 열려가지고 철기 문화 받아들이면서 문화가 발전했다는 논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과서에 고조선이 표기되어 있다 가지고 이게 고조선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고조선에 대한 표기가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지만도 과연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의 고조선은 어떤 고조선을 이야기하느냐? 단군조선이냐, 기자조선이냐, 말 그대로 위만조선이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역사책에는 기준이 준왕이 말 그대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라 되어 있죠 보면요. 왜 그 기준이 있는데도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 그냥 위만으로 살짝 넘어가느냐?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역사 왜곡 단군조선 말살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도 기준이 나중에 어디까지 만들어져 버렸냐면 기준이 기자의 후손이란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의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기준하면 기자조선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자조선이 지금 부정되는 이제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 유튜브에 보면서 기자조선이 양반 기자조선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자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태클을 그런 분이 유튜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야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사 야사의 기준 압니까? 정사가 어떤 것이 정사고 어떤 것이 야사입니까? 역사를 말하는데 역사의 배경이라는 것은 역사의 문헌학적인 그런 고고학을 가지고 문학적 지식 가지고 고고학을 같이 나가야 되죠 보면요.
그래서 야사 정사 구분은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불리하면 야사고 뭡니까? 올바르면 자기인데 이로우면 정사입니까? 제가 이제 기준 기자조선에 대해서 이제 기자조선 없었다는 그 유튜브를 강의를 할 때 거기 언급된 뭡니까? 몇십 가지의 중국의 사설은 전부 다 정사입니다. 정사, 중국의 정사에서조차 기자조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조선이 만들어졌다는 거 제가 그렇게 언급을 드렸는데도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야사다 이리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지식이 명확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정사, 야사, 뭐 기자지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요. 그 기자지가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기자조선을 만든 책입니다. 활용하면 정사예요. 활용 안 하면 야사로 취급받습니다. 그죠? 이런 구분도 여러분들 직접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여러분들 겪으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듣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자꾸 역사를 가지고 논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단유서명경은 이게 참 어느새 우리나라 국보인데요. 국보인데도 국보의 가치를 모르는 지금 그런 것이 기물이 바로 이제 단유서명경입니다. 여러분들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니 숭실대 박물관 가서 여러분들 단유서명경 보시면 똑바로 보십니까? 그 단유서명경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부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청동 거울이네 하면서 지나가요. 국보인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도대체 저 거울이 무엇이길래 국보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세히 훑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때요? 그냥 거울 하나 있었네. 저기 옛날에 청동기란다. 국보란다. 이 생각하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의 대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국보가 되어 있는데도 어때요? 지금의 한국사의 논리로 본다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늘 깨놓는데 보면요. 이 단유서명경 연대기를 약 2500년 내지 3000년을 잡습니다. 대부분이 25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기는 어때? 우리나라 당군은 약 4300년 전에 국가를 이렇게 건설했는데 2500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의 현 사학계의 논리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고조선의 후기 정도, 중후기로 들어서면서 나오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 유물은 누구의 유물이라는 겁니까? 지금 현 사학계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당군조선의 유물이 아니라 누구요? 적어도 이만조선 정도. 쉽게 말하면 중국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기술, 중원의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유물을 만들어냈다는 논리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쁘끄러운 어느 에서 보면 현실을 안다면 어때요?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 단유서명경은 국보이지만 어때요? 참 이것이 당군조선의 유물이란 말을 못하고 어때요? 이만조선 아니면 기준에 준왕이 있을 때 유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말 그대로 자랑스럽게 지금 당군이 말살되어 있기 때문에 당군조선이 말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군조선에서 만들었다는 말을 지금의 한국의 사학자들 어느 인간도 말을 안 합니다. 그냥 2500년 전에 만든 세계 최고의 기술의 유물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사책에 기술된 것은 제가 강의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발전한 것처럼 철기 기술이라든지 그럼 철기 기술에 있었으면 청동 기술이 다 있는 거지 보면요. 결국은 뭐냐? 이만의 정체는 제가 저번에 강의해드린 것처럼 석주 이상윤 선생이라든지 안정복이라든지 수많은 학자들이 돼요. 이만은 강도다. 왜? 자기를 받아준 준왕을 배신해가지고 속된 말은 어떻습니까?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 속된 말로 이만입니다. 강도죠. 강도. 도둑놈이고 그런 강도 도둑놈을 한국사의 시작점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한국의 사학계. 그들의 머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속된 말로 정치인들이 도둑질을 많이 합니까? 왜? 도둑놈이 나라를 열었으니까 도둑놈이 자기를 받아준 준왕을 쫓아내고 1년 뒤에 쫓아내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것을 뭐 이만조선이다 이렇게 석주 이상윤 선생은 어떻습니까? 도둑놈이다 도둑놈. 그 새끼는 강도다 그랬습니다. 강도. 그래서 그건 뭐다? 신재호 선생은 이건 역사 아니다. 변방의 침략사다. 침략사. 이 도둑질한 놈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준에 대해 기준하고 그 다음에 연기인데 이만의 관계를 정확하게 줄을 꺼버리는데 지금 뭐냐?
한국사의 국사책에 표현된 고조선은 대부분 이만에 맞춰진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이 단유세명경도 단곤조선의 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야만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발휘될 건데 한국사에는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를 거치면서 단군은 제거되고 결국 기자도 어떻습니까? 기자하고 기준로 마지막 준왕까지 연결고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제되면서 실제로 어때요? 조선 총독부에서 황국사관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보다 짧은 위만을 들이대면서 위만조선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만조선은 없었고 위만 정권이었고요. 위만 정권이 있을 때 그 옆에는 어떻습니까? 북부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사의 부여사가 완전히 박살나는 바람에 그 준왕과 위만이 들었을 때 북쪽 어떻습니까? 동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실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것도 다 조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여사가 들어있었습니다. 부여. 북부여 그 다음에 동부여가 진행되죠 보면요. 이런 역사에 181년간의 공백의 역사의 틈이 어떻습니까? 부여사가 나와야만 해답이 나오는데 한국사에서는 그걸 얼버무리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준도 고조선, 한반도하고 전체를 다스린 고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살짝 어필해 놓고 이만도 어떻습니까? 기준을 쫓아내면서 우리 한반도를 먹었던, 전체를 먹었던 어떻습니까? 당군격인 그런 인물인 것처럼 우리 국사교과서에 표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준왕이라든지 위만은 어떻습니까? 위만은 어디 쪽입니까? 말 그대로 산동반도 위쪽에 있는 만주하고 요동 요서 그쪽 지역을 다스렸던 일명에 대해요. 단군의 제후국가의 하나인 번안의 날개 지역입니다. 근데 단군조선의 3조선 경영체제를 지금까지도 돼요. 연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군조선, 조선과 부여사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서로 구분을 못하고 지금도 주류 사학자들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 소설입니다.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단유서명경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때요? 고대 세계 최고의 청동기술력이면서 일본 고대사 문명의 주인공, 이것도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노 합금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이 단유서명경인데 문제는 뭐냐? 한국사의 비극으로 이 단유서명경을 만든 주체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기술로 만든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중국의 한나라의 청동기 기술은 그 시대 당대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고조선 후에 때요. 한나라의 청동 기술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때 나왔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드라마 주몽에서 뭡니까 보면 철기 기술을 훔쳐내기 위해서 주몽이 첩자를 보내는 그런 나쁘고 그런 드라마 설정까지 만들어지죠 보면요. 그렇게 발전한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기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청동기가 엄청 발전했는데 철기 문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고조선을 어떻게 끊어놨습니까? 한국의 고조선 연대기는 BC 10세기 저 뒤로 물려놔버리고 어떻습니까? 중국이 먼저 아주 청동기 쪽이 많이 발전한 것처럼 이렇게 장난언지를 쳐나가기 때문에 이런 단유서문경이 국부가 됐고 전 세계 최고의 가장 정교한 나노 기술의 기술인데도 어떻습니까? 세계인들의 아마 주목도 아직도 못 받고 있고 한국인들의 주목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단유서문경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오늘 보시면 설명해드린 이 나노 기술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아마 세계인들이 한국의 박물관에 가서 제일 먼저 구경하고 싶은 유물이 바로 이 단유서문경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가치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세계인들부터 단유서문경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이 단유서문경 청동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과연 단유서문경은 어느 시대의 유물이냐? 단군조선의 유물이냐? 고조선, 위만의 유물이냐?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때? 한국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술 유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런 유물이 없었는데 청동기 기술이 없었던 옛날에 이만이 들어가서 이렇게 최고의 기술력, 청동기의 기술력을 만들었다 말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타임머신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대체 이 유물의 용도는 뭐냐? 용도는
어떤 유물이냐, 용도가 뭐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단유성경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요. 박물관 정도 봤죠, 보면요. 저는 단유성경을 다 만져봤습니다. 출토본부도 다 만져봤기 때문에 유물의 용도를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만 압니다. 자,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바로 국보 단유성경입니다. 숭실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보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청동기 기술력은 단순한 땅에서 동을 캐내가지고 청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안 되죠.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뭐냐? 합금을 한댔죠. 여러 금속을 섞어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어떻습니까? 오래가는 부서지지 않는 이런 청동기 유물을 만드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청동기 기술입니다. 합금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단유성경의 그 합금의 어떤 내용이 이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구리가 61에서 62%, 주석이 31%, 납이 5 내지 6% 있습니다. 옛날에 청동기, 구리 주석 있잖아요. 구리 주석. 여기서 옛날에는 구리보다 어떻습니까? 금보다 아마 더 비싼 것이 주석입니다. 주석. 여러분들 주석 아시죠? 주석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시중에 가시면 주석컵을 팝니다. 주석컵. 주석으로 만든 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생맥주 먹을 때 뜨거운 차 마시다가는 혓바닥하고 입술 다 뒤입니다. 여러분들 주석은 바로 주석컵은 어떻습니까? 열 전도로 열을 안 뺏깁니다. 거기에 주석컵에 뜨거운 걸 붓자마자 그 뜨거운 온도가 그대로 밖에까지 100% 전달됩니다. 차가운 걸 담으면 차가운 온도가 그대로 어때요? 주석컵 전체에 이렇게 바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맥주를 즐기는 분들은 과거에 보면 뭐냐? 지금 유리컵 많이 먹죠. 그걸 맛이 없다 해가지고 뭔 컵을 이용했냐면 주석으로 만든 컵을 이용했어요. 주석으로. 주석은 문제는 뭐냐면 손 가지고 요리 만지면 주석이 금속인데도 어떻습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무늬를 팔 때, 그림, 사람 모습을 팔 때 주석은 아주 정교한 것까지 파낼 수 있습니다. 왜? 무른 주물이기 때문에. 금속은 금속인데 아주 무르기 때문에 어떠세요? 손으로 이렇게 주석컵을 손을 요리주면 주석컵이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런 주석을 구리하고 어때요? 합금을 해야만 아주 단단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색깔도 결정되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청동기가 이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밝은색으로 나왔겠죠. 청동 색깔로 황색처럼 청동주로 쭉 나오다가 왜 색이 이렇게 변합니까? 처음부터 검은색이 아닙니다. 검은색이 아니고 어때요? 이제 주석의 함량에 따라서 색이 주석을 많이 넣으면 함량이 됩니까? 청동금은 청동 쪽은 어떻습니까? 밝아지고 어떻습니까? 주석의 함량을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집니다. 이 유물은 뭐냐면 여기 국보 단유성경은 뭐냐면 주석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때요? 트른한 틀이 뭐냐면 검정색을 띠면서 이런 검정색은 뭐냐면 광택을 띠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번에 청동기 기술 말씀드릴 때 뭐냐면 청동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땅 속에 1000년, 2000년 있으면 다 부식되고 없어진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수분이 많은지 부식이 잘 되는 그런 습지에 청동기가 묻혔을 때 그리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청동기는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되죠? 광택이 형성됩니다. 이게 보호막이 금속 우리 말한 피부에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금속도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동기에 보호막이 만들어져가 이렇게 광택이 납니다. 이것이 청동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청동기 1000년, 2000년 전에 봤더만 어때? 야, 이게 광택이 살아있는데 이 가짜네? 이래버리면 그건 어떻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청동 주물을 볼 때는 어때요? 아주 좋은 조건에서 발굴된 청동기는 광택 자체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국보 단유성경은 쪼개져 있던 겁니다. 저렇게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쪼개진 것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붙여가지고 어때요? 하나로 만든 것이 저겁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피장자한테 물건을 넣을 때는 부숴가지고 넣는 그런 것이 있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부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완벽하게 그대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구분할 게 구분이 필요하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크기가 뭐냐면 약 21cm 내지 22cm입니다. 21cm 정도. 21cm 정도에 여기 뭐냐면 선을 껐는데 여기에 선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13,300개입니다. 13,300개. 13,300개의 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을 그리 넣었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요거 이제 다른 형태의 단유세문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보면요. 이거는 앞에는 유가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죠. 그래서 단유입니다. 이걸 유라는 뭐냐? 고리를 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걸 유라는데, 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뭡니까? 단유, 마늘 따자 유를 써가지고 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문, 아주 정교한 문양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이죠, 보면요. 자, 이렇게 단유 세문경이고 보면요. 자, 이렇게 3개짜리도 있습니다. 3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부분 발굴되는 단유 세문경이고 보면요. 이걸 설계도로 이제 그린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유 세문경을 만들어낼 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그려서 주물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어디에 찍겠습니까? 옛날에 흙을 아주 부드러운 흙 위에 떼요. 이 13,300개의 원방각을 그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계도처럼. 이걸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습니까? 13,300개. 그것도 오차 범위가 거의 없게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주물틀을 만들어가지고 청동기를 부어가지고 청동주물을 부어가 어때요? 거울을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놀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왜 이런 아주 최고의 나노 지금도 돼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린다든지 설계를 그리려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2500년, 3000년 전에 저걸 누가 그랬을까? 도대체 21cm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만하다면 돼요. 이만한 도면에 그림을 그려서 뭐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21cm나 돼요. 여러분들. 요게 21cm 단유 세문경입니다. 물론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이, 우리나라가 역사가 똑바로 됐다면 어때요? 국립박물관을 다녀올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판매 상품으로 단유 세문경이 만들어진 것이 판매가 되어야 되죠. 일본을 가보시면 일본의 고분관 앞에 반드시 거울을 팝니다. 그쪽에서 발굴된 거울을 재현해가 팝니다. 한국은 가보면 어때요? 한국의 어떤 박물관을 가더라도 단유 세문경을 출토품을 전시해 놔놓고 그걸 재현해가지고 상품으로 파는 박물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국민들부터가 단유 세문경이 뭔지를 모르게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21cm가 보면요. 여기에다가 뭐요? 13,300개의 선을 긋는 겁니다. 거울의 앞면은 요면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앞면이고요. 아무것도 없죠. 왜? 빛만 반사되죠. 요게 앞면이에요. 요거는 뒷면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뒤에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면은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이렇게 거울 형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 뭡니까? 이 유가 2개, 3개짜리는 뭐냐면 얼굴 보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 얼굴을 보려면 유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2개, 3개를 만든 이유는 뭐다? 줄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 가슴에 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에 그는 용이었어요. 아니면 벽에다 걸어 놓든지. 이런 용으로 쓰기 위해서 유를 2개 내지 3개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여기다가 13,300개 그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리 넣었을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사유체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보시면 설계도도 있지만 어때요? 단유 세문경도 종류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2개 내지 3개짜리의 단유 세문경인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동심원이 등장합니다. 팔방에 이렇게 팔방위에 동심원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심원과 동심원 사이에 8개의 기둥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거울을 만들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에 무슨 개념이 있었다? 팔에 대한 숫자의 개념이 대단히 머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조사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동그라미 숫자에 빗금친 숫자가 몇 개냐. 이걸 다 나중에 찾아 들어가면 어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수리론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뭡니까?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청동기 기술을 발굴한 사람, 만든 사람들이 그냥 선을 끈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관념, 숫자관념을 여기다 다 새겼다는 거예요. 보면. 요게 단유 세문경에 들어있는 철학인데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것이 지금 보시는 이 단유 세문경은 여러분들 삼성에 어떻습니까? 삼성 박물관 아시죠? 거기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단유 세문경입니다. 삼성가에 소장하고 있는 단유 세문경. 자, 이거고.
자, 지금 국보 단위 설명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뉴가 이렇게 돼 있고, 뉴 뒤에 요 중구를 누른 트식에 트가 있죠, 보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는 다 여러분들 이제 뭐 단위 설명인 게 속 시원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있으면 어때요? 이 단위 설명을 만들 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찍지 않고 뭐죠? 이게 주물을 누른 표시가 나는 이거는 뭐냐면 틀은 어떻습니까? 다 찍어가지고 그대로 내면서 이거 뉴 있죠? 뉴는 따로 박았다는 거예요. 따로 여기다가 넣고 눌렀기 때문에 누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위 설명경의 고리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고리 일체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리는 이걸 먼저 틀부터 다 찍어내고 그 다음에 뭘 넣었다? 뉴를 박은 겁니다. 이것이 흔적이 요거죠. 요거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심원 있는 동심원 보십시오. 저걸 그 시대 때 벌써 지금은 말하면 콤파스 있죠 보면요. 그랬겠죠. 그런 기구를 가지고 저렇게 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저기도 나중에 주물을 부가 전물을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양 보십시오. 주변에 동그라미도 있는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B금이 있고 그 다음에 B금의 모양 형태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B금체 모양이 삼각형 내지 사각형을 이룹니다. 우리가 말한 여기 이 문양의 단위 설명형의 가장 기본적인 문양은 뭐다? 빗살 무늬의 햇빛을 상징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형성되는 것이 형성돼가지고 어때요? 삼각형, 사각형, 원을 만들어냅니다. 원을. 그 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단위 설명형 안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림 또 만들어낸 거죠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사각형이 있고 안에 또 삼각형이 있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설명경이 여기도 어때요? 삼성가의 단위 설명경도 똑같이 원방각이 만들어져 있죠 보면요. 자, 도대체 2500년, 3000년 전에 그 시대 우리 당군 조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원방각의 형태가 만들어졌을까? 중국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방각의 뿌리가 자기들이라는 자료를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원방각의 시초, 일본에 가보면 전방후원묘가 있죠. 우리나라 남부 영산강 쪽에 가면 거기 가도 돼요. 전방후원의 형태가 있죠 보면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외계의 유물이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방후원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에 몇 개 나오니까 이거는 뭐냐? 그 외계의 사람들이 와서 만든 무덤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해석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중국의 자료를 보면 그 원방각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다? 홍산의 원방에서 거기서 왔다고 글을 쓴 걸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 원방각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인류 최초의 사유체계의 디자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모든 인간이 어때요? 동서양의 모든 문명에서 볼 수 있는 거냐? 최초로 생각했던 이 우주를 바라봤던 그것을 뭐냐? 디자인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B금 하나하고 어때요?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입니다. 저게 최초의 인류의 시원 디자인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최고의 기술, 나노 기술인 단위 설명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흙거푸지 원래대로 뜬 다음에 흙으로 만든 거푸지 아주 미세한 흙에다가 어떻습니까? 설계로 새겨서 거기다 주물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결국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왕규 주성장이 청동기를 만드는 분, 이분이 어떻습니까?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흙이 아니라 흙으로 안 되니까 계속 실패를 하니까 어디로 오냐면 아주 돌은 돌인데 물은 돌이 있습니다. 그걸 활석이라죠. 활석을 어때요? 활석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청동주물을 부어가지고 해보니까 청동주물이 어떻습니까? 단유설명경이라든지 그때 비파형 동금이나 이런 것이 다 재현되는 것을 이분이 어때요? 재현해냅니다. 활석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분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 보시면 유튜브에 다 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때요? 이 도면 하나 그리기 위해서 눈이 멀 정도로 어때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도면 그리다가 실수로 줄 하나 꺼버리면 다시 13,300개의 선을 그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이 활석을 통해서 단유설명을 재현한 분이 이 분입니다. 흙으로는 어때요? 아직까지도 단유설명경을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재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그 기술을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야기 나왔죠 보면요. 단유설명경의 추석 이제 성분 결과를 보면 어때요? 65.7, 34.3 해가지고 뭐냐면 거의 7대 3의 비율. 기원전 12세기에
줄의 고공기라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청동기 주문을 찍어낼 때 가장 황금 비율이 뭐냐면 구리와 주석이 7대3의 비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있는데 거의 단유세뭉경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단유세뭉경의 모양입니다. 형태도 다 틀리죠. 깨져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개, 유가 두 개, 세 개짜리 쭉 이렇게 다 틀리죠 보면요. 그러면서 새겨진 문양도 여러분들 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다 다양하고. 그럼 어때요? 이런 단유세뭉경을 찍으려면 그렇게 어렵게 수선 이게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한 개 찍으려고 설계도 그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설계를 한번 주문의 틀을 어떤 급부집을 한 개 만들면 수십 개를 찍어내겠죠. 그 급부집이 안 깨지는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찍어냈을 겁니다. 예, 이런 다양한 어떻습니까? 다양한 크기도 다양하고 작게는 약 5.5, 7cm, 크게는 21cm, 더 큰 거는 제가 본 거는 28cm까지 가는 걸 직접 발굴한 거 발굴품을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거 단유세뭉경 판매용 그거 말고요. 진짜 단유세뭉경 조건에 맞는 그런 크기의 단유세뭉경도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청동 단유세뭉경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출토되었다는 거. 자 그걸 논문으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보일 때 가장 객관적인 통계적인 자료를 보여드려야만 말이 없기 때문에 돼요. 이거는 우리 학회에 어떻습니까? 청동의 단유세뭉경을 연구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데이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단유세뭉경이 나오는데 지름이 얼마고 구가 뭐고 유가 숫자가 몇 개인지. 구는 요겁니다. 구는 요게 동그라미가 있죠. 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구라는데 하나, 둘. 이거는 이 단유세뭉경 구가 크게 하나, 둘, 세 개의 큰 범위입니다. 그걸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죠 보면요. 두 개로 나오는 거. 이걸 구라는데 지름도 다 다양합니다. 지름이 다 다양하다는 건 어때요? 이 단유세뭉경을 찍는 전부 다 급부집이 어때요? 전부 다 틀렸다 이겁니다. 다 다른 한 개가 아니라 다양한 급부집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크기의 단유세뭉경을 우리나라 여기서 어때요? 제작을 했다. 요겁니다. 이런 논문 자료 직접 여러분들 인용해 드립니다. 데이터를 직접. 그 중에 이제 빨간 처리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유세뭉경이 많이 발굴된 지역이 뭐냐? 지금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쪽 지역이 아마 단유세뭉경의 생산지인 거다. 생산지 중에 하나인 거다. 여기서 단유세뭉경을 다양하게 지금 상품처럼 어때요? 다양하게 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단군조선의 여러 지역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보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크기를 어떻습니까? 크기 보급지가 어디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유물 쪽이 완주, 전주 쪽입니다. 이쪽에 전주 완주는 갖춘 지역이죠. 거의 전주 완주 지역에서인데요. 이쪽 지역에서 단유세뭉경의 우리나라가 엄청난 내용이 여기서 발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전주 국립박물관을 가보시면 어느 우리나라 중앙국립박물관보다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발굴된 엄청난 다양한 단유세뭉경을 직접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전주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노 기술의 최고 그리고 단유세뭉경을 쉽게 말해 생산했던 생산지가 바로 전주 완주 쪽이다. 여기서 다양한 단유세뭉경을 찍어서 공급을 했다. 누구한테요? 이 정도의 청동글을 목에 걸 수 있으려면 어때요? 어느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통치자들이 아니면 이런 고급 기술에 이걸 못 걸겠죠. 옛날 소국의 형태로 본다면, 그죠? 소국의 적어도 리더들, 제사장이면서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통치자들이 이것을 가슴에 다 걸었다는 겁니다. 이걸. 자, 이렇게 전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많은 단유세뭉경이 발굴되었다. 드립니다. 이 논문은 어때요? 이분의 논문입니다, 이게. 조진성 한 분의 논문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 상고사포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만 객관적 데이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실었습니다. 자, 지름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작은 게 요 단유세뭉경 저겁니다. 5.5cm. 여러분들 5.5 이게 21cm인데 5.5라면 요만한 거겠죠. 요만한 거. 가운데 이 정도. 여기에다가 어때요? 엄청나게 또 어떻습니까? 나노 기술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목에 걸었습니다. 요만한 거 5.5cm라.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장인이 아니면 못 해먹습니다. 그죠? 요만한 게다가 떼요. 그 어떻게 도면을 그립니까? 한번 그리면 시력 다 맛이 다 가버릴 낀데. 그죠? 옛날에 뭐 쉽게 말하면 현미경도 있었던 거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5.5cm의 단위수명이 존재하는 반면에 국보, 그렇대요. 이제 배달동의 문물석을 소장하는 단위수명의 크기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단위수명은 작은 것이 5.5cm, 큰 것이 약 21cm, 22cm.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소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위수명은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일단 어떻습니까? 드러난 단위수명은 뭐냐면, 59점입니다. 물론 어때요? 개인 소장품이 많겠죠. 그는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 않습니다. 59점 중에 누가 3개죠. 이 3개짜리가 10점, 누가 2개짜리인 것이 27점입니다. 이게 뭐냐? 누가 2개짜리가 압도적으로 어떻습니까? 2개짜리가 27개니까 많죠, 보면요. 저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보 단위수명이 일본에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만큼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여기 보시면 야요이 문화에 출토된 단위수명이라 가지고 11개, 그리고 6개가 6분이 2개니까 12개, 일단은 공식적인 발굴의 유주품은 12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개인 소장도 있겠죠? 이거 빼고. 자, 공식적으로 한 12개 쉽게 말하면 단위수명이 발굴됐다고 유적명이라든지 지름 9cm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구의 크기, 뉴 숫자까지 다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요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에서 발굴된 단위수명의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뉴에 2개짜리, 또 3개짜리도 있죠, 3개짜리. 형태 보십시오. 형태가 다 다양하죠. 안에 새겨진 문양이 다 틀립니다. 크기 다르고 문양 다르다. 그럼 뭐다? 거푸집도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개를 찍기 위한 거푸집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번 거푸집을 만들면 돼요. 여러 개의 단위수명을 찍었겠죠. 그럼 얼마만큼 찍었겠습니까? 물론 다 발굴해가지고 드러나야만 수치가 객관적 데이터가 나옵니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한국의 국보의 단위수명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큐슈 지역에서 어디까지요? 일본의 중심지까지 발굴되고 있다. 그러면 이 청동기술이 그때 왜 열도에서는 이런 청동기술 자체가 청동기 철기도 돼요. 저기에 나옵니다. 야요이 문화 때도 어떻습니까? 일본 자체에서 청동기술이 없었어요. 그런 기술이. 그러면 이런 청동기 거울은 단위수명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때 우리 강토에서 만들어서 어땠습니까? 전주라든지 만들어서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이다.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철기 기술을 가지고 왜 열도에서 만들었다. 이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때 왜 살고 있던 사람, 왜 열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 자체는 어때요? 청동기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신공항우가 임나일본부 주장하는 사람들 가야를 점령했다 하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신공항우 아줌마가 청동기 그런 기술이 없었어. 철기 기술이 없었어. 근데 그 강력한 철에 있는 철기의 나라 어떻습니까? 가야를 지배했다. 뭐 가지고? 나무 가지고, 돌 가지고.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신공항우 그 아줌마가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때 부산 지역까지, 쉽게 말해 가야 지역까지 올 수 있는 배의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어때요? 어떻게 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뭡니까? 그래서 임나에 10개 뭐 임나 19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다. 여러분들, 임나가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습니다. 임나.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보여주면 아예 그 양반들 이름을 논의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 논문을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그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논문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이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을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다 비정하고 논문을 쓰는 내용이 거의 답니다. 웃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야사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일본 서기에는 써놨기 때문에 그게 거기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 거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돼요. 석박사 논문을 씁니다. 대부분이. 논문까지 다음에 뽑아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충격 받으실 겁니다. 가야사 연구가 어떻게 방향이 잘못됐는지. 자, 여러분들 현실을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 한국 사학고 이분이 이제 논문을 정리하면서 뭐냐면 정문경이 단위수명인데 분포들을 가지고 일본 열도를 찾아갔는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요것이 어때요? 쭉 이렇게 나가죠. 어때요? 뭡니까 보면 단위수명이 어디까지? 요까지. 거의
일본 중심 지역까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발굴됩니다. 그러면 고대의 저런 유물이 일본 열도까지 발굴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조선의 영역이, 문화 영역이 저만큼이고 저까지 건너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건너갔을까요? 그 고급의 기술 유물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 학자의 논문을 가지고 보신다면 한반기 청동기의 기원과 전기라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일본의 열도에 발굴되는 단유설문은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북쪽과 남쪽 계열에서 왔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왜 공식적인 우리나라 한국사를 연구하는 한국사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본 학자들은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학계는 우리나라 학계 입장이 있겠고 왜 당군이 없었다고 다 만들어 놓고 위만조선 만들어 놨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뭐죠? 일본이 위만조선을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만은 일본의 일대 천황가 있는데 신무천황, 진무덴노보다 어떻습니까? 짧은 역사입니다. 신무천황이 진무덴노가 2600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위만은 어떻습니까? 약 2200년, 2300년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 고조선의 주인공인 속된 말로 위만보다 오래되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유물이 이렇게 깔려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도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들이 가져와서 퍼뜨렸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고 어떻게 기술이 속된 말로 자기들의 역사가 오래된 신무천황의 일본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그 후기에 어떻습니까? 이만해서 이런 유물이 나와가 여기까지 일본 열도까지 나왔다. 역사를 왜곡해놔도 문제입니다. 왜곡해놔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왜곡이기 때문에 저렇게 난감한 경우를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죠. 이게 여러분들 국사책에 단유설문이 일본의 동경까지 발굴됐다는 거 여러분들 국사책에 나옵니까? 우리나라 국보가.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역사책에 고조선 시대 때 일본 열도로 진출한 기술이 있느냐? 물론 없죠. 많이 없애버렸으니까. 뭐 조선 총독부 때 아예 저 시골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당군을 없애려고 눈이 붉게가지고 어떻습니까? 해놨는데 다음에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 나오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하나하나 그 시대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 책으로 읽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 역사책에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에 고조선시대, 당군조선 시대 때 일본 열도를 건너갔다는 기록이 나오는 데가 뭐냐면 여러분들 당군세기입니다. 당군세기. 당군세기에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나오죠. 보면 BC 723년 여기다가 2333년을 다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자, BC 723 년에 당군 장군인 음파불압을 보내 바다 위에 웅습을 저 큐슈 쪽입니다. 웅습을 팽정하였다. 그때 뭐냐? 그때 당군은 35세 사벌 당군이다. 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돼요. 또 하나가 BC 667년 협야후 배반명 장군 이름입니다. 협야후 후죠. 후 배반명을 보내가지고 해상의 적을 토벌하였고 12월에는 일본의 열도 3도를 모두 팽정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들이 일본을 열도를 토벌하고 다시 조선으로 안 오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때요. 일본 열도를 차지해버립니다. 이게 그 기록에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음파불압이 한번 갔고요. 음파불압이 갔고 또 하나는 뒤에 협야후 배반명이 갔습니다. 배반명이 갔다는 기록이 틀림없이 당군세기에 나옵니다. 연대기도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어느 당군인 데까지 다 나왔죠 보면요. 다 나와 있고 자, 태백이사에 보시면 사망강경 봉기에 보면 뭐냐면 갑인년 BC 667년에 협야후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끌고 갔습니다. 해도를 거쳐 외인의 반란을 팽정하였다. 쉽게 말해 일본 열도를 팽정했다는 기록이 태백이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두 인물이 지금 일본 열도를 건너가지고 일본 열도에 어떻습니까? 팽정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당군세기에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기록이 일본에 있을까요? 일본에 있다면 속된 말로 당군세기 당군 여기 관련된 당군세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어때요? 속된 말로 환당국이 위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자기들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겠죠. 이거 피해가려고. 자,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당군세기에 있는 음파불압과 협야후 배반명이 일본 열도로 가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단군 조선 후기 때 건너가서 어떻습니까? 이걸 일본 열도를 팽정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문제는 어때요? 앞에 보신 것처럼 유물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고조선의 유물이. 이 단유생문경뿐만 아니라 돼요. 아예 세형 동금 쫙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고조선 청동기 관련된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왔죠, 보면. 유물은 틀림없이 단군 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건너왔다는 걸 다 증명해주고 있는데, 기록은 어때요? 기록은 다른 기록이 없고, 일단은 보일 수 있는 기록은 어때요? 지금 증명되는 기록은 이 두 가지 음파불학과 협하고 배반명이 일본 열도를 건너갔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단군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의 역사적인 서기를 보면 돼. 일본 서기가 하도 거짓말치고 연대순을 짬뽕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서기 어떻습니까? 서기 완전 가짜다 하는데 가짜는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고로 할 거, 자기들이 역사로 짬뽕을 만들어놓고 흔들어놔지 마세요. 거기에 내용을 잘 봐보면 돼요. 자기들도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돼요.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살 실제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내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본 서기가 다 가짜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 이래버린다면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보면요. 그런 것처럼 일본 서기를 잘 찾아보면 이 단군 세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뭐냐? 여기 보세요. 일본 서기를 보면 뭐다? 자, 일본의 일대 이 양반이 누굽니까? 삼조고를 위에다가 딱 쥐고 있지 보면요. 칼 가지고 삼조고를 딱 쥐고 있는데, 저 셉니다. 삼조고 셉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팀들이 뭡니까?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를 그리고 있는데, 자, 삼조고 새가 저 위에 앉아있고, 저러면서 일본 열도에 건국사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진무대노인 신무천왕입니다. 연대기가 몇 년요? BC 711년이죠. 앞에 볼까요? 자, BC 723년, BC 667년, 723년. 자, 신무천왕 711년. 여러분 놀라죠? 일치를 떠나서 어때요? 이 기록 자체가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이고, 더 충격이 뭐냐? 자, 신무천왕의 어릴 때 이름이 뭐다? 일본 서기에 협야라고 나옵니다. 협야. 뭐죠? 다시 거꾸로 갈까요? 누구를 보냈다? 협야오 배반명을 보냈다고 나오죠. 협야가 등장하죠. 협야가 뭐다? 협야가 일본의 일대 천왕의 신무천왕의 어릴 때 이름이다. 아버지는 누구다? 은파불합이죠. 일본식 발음은 틀리더라도 한자는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은파불합이 누구다? 바로 신무천왕의 아버지다고 기술되어 있고, 다시 기록들합니다. 자, 단군세기, 환다국의 단군세기 뭐다? 723년에 장군 은파불학과, 그 다음에 667년에 때요. 협야와 배반명이 등장하는데, 일본 서기는 뭐다? 이 두 양반이 부자관계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 기술해놨습니다. 연대기가 같고, 그죠? 청동유물이 비슷한 시기에 다 나와요. 이런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일본 서기 쓰는 사람들이 환다국이 단군세기 보고 쓴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들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뒷문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기록을 본다면 어때요? 단군세기 기록과 일본 서기의 초대 천왕에 대한 부자관계의 기술은 거의 흡사하다. 이걸 가지고 어때요? 저 소설가는 요걸 가지고 또 장난칩니다. 요걸 가지고 뭐냐? 환당국이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구다? 이부유비가 일본 서기를 보고 썼다고 주장하는 새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새끼가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어떤 소설가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어때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논리를. 자, 하지만 어때요? 이든 찌리든 저러든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은 단군 세기의 기록과 일본 서기의 지명 나오는 어떻습니까? 인물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대마도 가시면 해신신사가 있습니다. 해신신사. 이제 고각을 보여드립니다. 해신신사의 대마도 가시면 해신신사가 가면 두 양반을 모시는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일본 신무천왕의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 또 하나가 누구죠? 은파불합이죠. 말하는 은파불합을 어디에? 자, 대마도의 해신신사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뭐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본다면 어때요? 자, 신무천왕이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그리고 은파불합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왜? 대마도에 왜 두 양반을 모시는 신사가 있을까? 대마도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대마도 박물관에 직접 가서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자, 찍어 왔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대마도 가시면 그냥 열심히 맛있는 거 사 먹고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나 타고 다니고 경치 좋은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올 때 기름 안 주면 팔찌나 사가 들어옵니다, 보면. 아무 역사적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근데 역사를 알고 가면 어때요? 이게 신비의 왕국으로 보이는 게 대마도가. 왜? 대마도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기가 나요. 토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토기가 쫙 다 있습니다. 그냥 종합 세트로 완전히 다 있어요. 종합 세트로. 우리나라 모든 시대의 토기가 대마도에 쫙 있습니다. 종합 세트로.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보시면 돼요. 일본의 개척자들이 대마도를 개척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요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도 강의했으니까 이제 알아듣겠죠. 이거 무슨 유물입니까? 세영동금. 이건 어때요? 손잡이 세영동금의 조립품이 밑에 부분 어때요? 새 모양. 오리 새겨진 그거였죠, 보면요. 그런 형태의 밑에 이 부분에 손잡이 있는 부분에 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거. 그럼 이건 어때요? 요거예요. 세영동금하고 밑에 손잡이입니다. 이게 대마도 박물관에 있어요. 대마도 박물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알고 대마도 가셔야만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어때요? 유물이라 한 개라도 더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여러분들 이 다뉴서문경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흉내도 아직도 내지는 못하는데, 흉내도 낼 수도 없고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떻습니까? 청동기 기술력의 최고의 기술력이면서 나노 기술. 지금도 요거 만들려면 어때요? 아마 이만한 그걸 갖다 놔고 이게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요걸 우리 어떻습니까? 2500년, 3000년 전에 이걸 그려가지고 청동기 주물로서 아주 고급진 합금 기술로서 이 청동기, 거울을 찍어냈다는 거. 자, 이 청동기 유물이 어디까지? 일본 열도까지 들어갔다는 거. 그죠? 그런데, 오늘 결론. 그런데 후발주자 중원 지역의 연나라 이만이 고도의 철기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선 문화를 열었다고 한국사 교과서가 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라이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뉴서문경에 관련된 내용, 요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한국사의 고조선 기술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돼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거짓말 쳐놨는지, 어디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역사를 그대로 썼는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유물도 한번 직접 이제 손으로 잡아봐야 되겠죠. 직접 만져보시고요. 진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요걸 어때요? 여기다 뉴에다 끈을 끊어서 이렇게 가슴에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철학적 의미라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다? 옛날에 전쟁용으로 뭐다? 이거 가슴에 걸고 이거 화살 같은 거 어떻습니까? 막으려고 가슴에 걸었다고. 그건 상상을 너무 오버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이 가슴 보십시오. 요 가슴에 걸면 여기가 맞히기 쉽습니까? 다른 데 부위가 맞히기 쉽습니까? 요거 맞히고 이게 화살 방어용이라면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왜? 이거 겨누고 어때요? 빗나가더라도 여기 다 맞습니다. 이게 직접 여러분들 인체공학적을 보든지 그런 걸 가지고 다무생경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여러분들 어때요? 확인해봐야만 이 유물이 왜 이런 기운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단군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이런 것을 새겼을까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사고가 빵이면서 어떻습니까? 단지 과거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개념으로 단군조선을 찾아보려니까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유물 하나, 국보로 지정된 다뉴서문경, 여러분들 다시 박물관에 가보시면 다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저렇게 뛰어난 기술력이 아직도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죠? 전 세계에는 이런 유물이 없습니다. 일본 청동기라든지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중국의 청동기의 거울은 쉽게 말하면 가슴에 그는 제천용보다는 어때요? 전부 다 요리 반짝반짝 해가지고 얼굴 보는 용으로 대부분 만든 거울입니다. 이건 제천용이기 때문에 돼요. 그 얼굴 보는 용보다 더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 원형은 여러분들 어때요? 뭐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도 다뉴 조문경부터
이렇게 거친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미세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돼요. 띄엄띄엄 거칠게 그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단유 조문경이 있고 단유 세문경이 이게 세문경인데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고 단유 조문경에서 단유 세문경으로 갔다는 논리가 지금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단유 조문경도 다음에 한번 다루면 제가 직접 단유 조문경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전 세계 최고의 청동기 기술력, 나노 기술력의 총화인 단유 세문경의 비밀, 그리고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이 동영상 전폐해 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박물관에 가면 어때요? 가장 많이 뜨겁게 연구하고 보려고 하는 유물이 이 단유 세문경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